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과목은 이 수목 해충학입니다. 벌써 네 번째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생리학 했었고, 토양학, 병리학에 의해서 이 해충학입니다. 제가 병리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병리학과 해충학은 이 나무의사의 꽃이다. 네,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과목이고, 중요하고 사실 좀 재밌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바로 봐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파트 곤충의 이해입니다. 곤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자, 곤충은 일단 이 분류상으로는 절지 동물문에 속하고요. 곤충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자, 이렇게 몸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등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세 쌍의 다리가 있는데요. 세 쌍의 다리는 어디 있을까요? 그쵸? 요 가슴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가슴에 이렇게 있고 두 쌍의 날개가 있는데 두 쌍의 날개는 이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제 곤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는 심장, 소화기, 생식기관이 있는데 배가 우리 인간 같은 그런 배가 아니고 이 세 번째 파트를 배라고 부릅니다. 여긴 심장, 소화기, 생식기관 이런 애들이 있고 이 머리 부분에는 잎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이라든지 더듬이 이런 식으로 있고 곤충의 잎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다르나 각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곤충은 정말 많죠. 종도 많고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곤충이 언제 가장 번성을 했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곤충이 등장한 거는요. 약 4억 년 전에 이 대본기라고 하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처음에 등장을 했고 이때 뭐가 나왔냐면은 이 무시아강 곤충이 나왔습니다. 무시아강이 무슨 뜻이냐면은 무는 우리가 잘 아는 없을 무 그리고 시는 날개를 말해요. 날개 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날개가 없는 곤충. 이 아강은 우리 그 분류할 때 뭐 강, 아강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없는 곤충들이 이 대봉기 때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 곤충이 가장 번성했을 때는 언제냐? 이 석탄기입니다. 석탄기는 이 3.5억 년 전이고 우리가 석탄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단시 지층에서 나오는 물질들에 석탄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석탄기라고 불리는 거고 석탄이 많은 이유는 그렇죠. 이런 유기물이 많다는 거죠. 이런 곤충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이 석탄이 만들어진 거고 자 어쨌든 이 날개 달린 유시아강 이번에는 있을 유자에 요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있는 곤충들이 이 석탄기 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약 100만 종이 있고 지구상 동물의 7, 80%를 차지하면서 이 동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곤충은요. 그럼 곤충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많이 있을 수 있게 됐느냐? 곤충이 번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곤충 첫 번째,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고요. 이곳저곳 다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죠? 네, 이것보다도 훨씬 작은 곤충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디화된 몸이 있습니다. 마디화된 몸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이제 마디화돼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각각의 기능들이 집중돼 있어요. 네. 여기 머리에 같은 경우에는 뭐 뇌 신경계가 발달되어 있고 뭐 더듬이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시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세분화로 잘 나뉘어져 있다. 자, 세 번째 높은 유전적 변이성입니다. 자, 이거는 이 5번과 좀 그 연관이 되는데 이 곤충 같은 경우에 세대가 짧아요. 세대가 짧아서 뭐 이번 연도에 태어났으면은 다음 연도에 또 태어나고 네, 이런 식으로 이 생식을 굉장히 여러 번 합니다. 생식 여러 번 하면서 이 세대가 굉장히 짧은데 이 세대가 태어날 때마다 이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환경에 적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더운 지방에 있던 곤충이 추운 지방으로 갔어요. 추운 지방 가면 처음에는 많이 죽겠죠. 처음 많이 죽지만 점점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네, 번식을 하면 할수록 유전적으로 이 추운 곳에 적응할 수 있게 유전적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점점 생존력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높은 유전적 변이성과 이 짧은 세대 기간이 요 두 개가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 날개가 있어서
먹이를 먹을 때 이주해서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지방이 있는데 먹이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쉽게 다른 데로 날아가서 또 먹이를 이렇게 채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적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망가서 다른 데서 생활할 수 있죠. 그게 가장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날개입니다. 다음은 이 변태라는 과정을 겪는 건데, 변태는 아까 이 유전적 변이성과 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데, 자, 유충에서 보통 성충이 되거든요. 유충에 성충이 될 때 일어나는 게 이 변태예요, 변태. 예, 이 변태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 월동을 할 수 있고요. 월동을 하면서 월동이 끝나면 이제 성충이 되고, 우리 보통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뭐 번데기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 월동하는 기능도 하고 또는 이 성충이 되는 이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이 번데기 같은 데 안에서. 자, 그래서 방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 곤충의 분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곤충은요, 곤충 개가 따로 없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곤충 개가 따로 없고, 곤충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이 동물에 속합니다. 동물계. 곤충은 동물계에 속합니다. 곤충은 동물계에 속하고, 동물계면서 이 절지동물문이에요. 절지동물문. 다시 한번 적을게요. 절지동물. 동물 중에서 절지동물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곤충개가 아니라 곤충강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나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 잘 알고 계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이 원시적인 곤충들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속입틀류입니다. 속입틀류란 무슨 뜻이냐면은, 얘네는, 뭐가 있냐면 턱이 있고요. 곤충한테 턱이 있고, 이 입이 있습니다. 턱이 있고 입이 있는데, 이 턱이 앞으로 나온 애들, 턱이 잎을 감싸고 있는 애들을 이 속입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턱 속에 있다. 잎이 턱 속에 있다 해서 속입틀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장을 읽어보면 머리 덮개 안에서 잎틀이 앞쪽으로 열린 공동으로 에워싸는 방식을 가지고 있음. 요 말이 이제 요 말입니다. 그래서 속입틀류는 이제 좀 적습니다. 원시적인 종이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어쨌든 변했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변했다 보니까 이 원시적인 종들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중.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환경에 잘 대응하는 종만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점점. 자, 그래서 속입틀류는 납바리목, 존부치목, 톡톡이목과 같은 이 원시적인 애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납바리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배 마디가 성장하면서 9마디에서 12마디로 늘어나는데 이거를 증절변태라고 합니다. 적어두시고요. 눈이나 더듬이가 없습니다. 납바리목을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납바리목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세볼까요, 우리? 자, 아까 다리가 있는 건 어디까지라고 했죠? 가슴이라고 했었죠. 자, 이 이유로 다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배제하고 하나, 둘, 여기 지금 이 마디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고 이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좀 임의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되네요. 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12마디까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녀석인 거고.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가 이 납바리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존부치목인데요. 존부치목은 배 뒤쪽에 큰 꼬리돌기가 있고요. 그리고 배 마디 대부분에 짧은 옆쪽 뾰족 돌기가 있고, 자, 복부 뒤쪽에 몸의 수분 균형 조절에 도움이 되며 뒤집힐 수 있는 소낭이 있다. 자, 뒤집힐 수 있는 소낭이 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가시고, 존부치목도 한번 사진을 봐볼게요. 제가 여기 사진 놓기도 했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존부치목.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아까 배 뒤쪽에 큰 꼬리 돌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안 보이네. 요거입니다. 꼬리 돌기.
꼬리돌기 보이시죠? 이렇게 큰 꼬리돌기가 있고, 그리고 배마디 대부분에 짧은 옆쪽 뾰족돌기가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배에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를 옆쪽 뾰족 돌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진 자체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을 해두시면은, 아, 꼬리돌기랑 그래, 옆쪽 뾰족 돌기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고. 자, 다음은 톡톡이목입니다. 톡톡이목은, 자, 요거는 다 외우셔야 되는데, 배는 일단 6마디 이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배는 뭐 9마디에서 10마디, 11마디 요 정도로 보통 곤충의 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6마디 이하면 배가 마디가 굉장히 적은 거죠. 일단 굉장히 적고 이 6마디 중에서 배에 이렇게 6마디 나눠진 것 중에서 첫 번째 마디에 뭐가 있냐? 끈끈이관이 있습니다. 1번에 끈끈이관이 있고 자, 세 번째 마디에 걸쇠가 있습니다. 걸쇠가 있고요. 네 번째 마디에 도약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섯 번째 마디에 생식공이 있습니다. 생식공 같은 경우에는 이 5번째 마디에 대부분이 있고요. 이 6번째 마디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5번째 마디에 생식공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일단 외워두고 계세요. 요거를 하나하나 이 세부적으로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고 톡톡이목은 제가 사진을 따로 톡톡이목은 사진을 따로 준비 안 했네요. 이제 톡톡이목은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글씨를 잘 못 써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 그리셔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다음 이제 무시아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속입틀류는 입이 턱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면은 무시아강은 뭐냐면요. 무시아강은 뭐 무시한다 이런 뜻 아니라고 했었죠. 그쵸? 없을무의 날개가 없는 애들, 날개가 없는 곤충들입니다. 그래서 무시, 없을무의 날개시, 날개가 없다는 뜻이고 유시아강은 날개가 있을 유인데 있을 무라고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오타 여기 또 발견했네. 자, 유시는 있을류의 날개시, 날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전혀 없고 무변태로 발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존목이란 녀석과 이 존목이란 녀석 이렇게 있거든요. 자, 돌존목은 이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성적 성숙은 8령의 미성숙기를 지난 후에 도달한다. 8령의 미성숙기. 우리가 이 1령이 지나려면 어떻게 되죠? 보통 탈피를 한번 하면은, 자, 1령충에서 탈피를 한번 하면은 2령충이 됩니다. 자, 얘는 1령충에서 7번 한 거죠. 7번의 탈피를 거친 이 미성숙기를 지난 후에야 이 성적으로 성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제 후대를 남길 수 있다고 되는 거죠. 생식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수컷은 정자주머니를 만들어 암컷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놓고 암컷은 저정낭이 없어 정자를 저장할 수 없으면 이 저정낭이라는 게 이 정자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암컷 같은 경우에는 시시때때로 정자를 받아가지고 애를 낳지 않습니다. 이 새끼를 낳지 않아요. 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정낭에 수컷의 정자를 모아놨다가 그 다음에 자기 난자가 나오면은 그때 합쳐가지고 이 새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저정낭이 없어서 알을 낳을 때마다 그에 앞서 새로운 정자 주머니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게 돌존목이고요. 다음은 존목입니다. 존목은 낮 동안 돌이나 나뭇잎 밑에 숨어 있으며 어두워지면 먹이를 찾기 위해 나와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최대 7, 8년을 살고요. 성충이 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탈피를 계속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잠시만요. 기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수분을 계속 이제 채우면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게 무시아강, 유시아강 방금 나눴었는데 이 유시아강 중에서는요. 날개가 있는 녀석들에서는 또 이 옛 고자를 써서 옛날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고시류와
새로울 신이죠. 그쵸? 새로운 날개를 가진 녀석들. 자, 이거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요. 날개를 접을 수 있는가. 이 접을 수. 자, 어떻게 해야 접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곤충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고, 아까 날개가 두 개가 있다고 봤었죠. 이 날개가 위아래로만 상하로만 움직인다. 상하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얘는 접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접을 수 없는 거고, 대신 이 날개가,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날개가, 자, 요런 식으로 접힌다. 요렇게 접힌다. 이건 접힌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회전을 할 수 있으면, 날개가 그냥 상하 운동만 하게 되면 날개는 접을 수 없는 거고, 날개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으면은 날개를 접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유시아강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이 하루살이랑 잠자리,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곤충이죠. 근데 얘네가 굉장히 오래된 녀석들입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유충은 수소 생활을 합니다. 물속에서 생활해요, 물속에서. 자, 그래서 하루살이목과 이 잠자리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살이목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성숙충 같은 경우에 오염되지 않은 흐르는 물속에서 살아가고요. 자,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인데 특징적인 부분이고, 하루살이는 날개가 생긴 후 다시 탈피하는 유일한 곤충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날개가 생기면은 성충 때 날개가 생겨요. 성충 때. 다 컸을 때. 근데 이 하루살이 그럼 다 컸으면은 탈피를 안 하겠죠. 다 컸으니까. 근데 이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생기고 나서도 탈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유일한 곤충이에요. 그 잘 알고 계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좀 불쌍한데 비행 중에 교미랍니다. 일단 비행 중에 굉장히 빠르게 교미를 하고요. 암컷은 보통 몇 분 또는 몇 시간 내에 한 배의 알을 낳고 수컷은 교미 직후 죽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예.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숙하게 되면은 바로 암컷과 교미 후에 애도 못 보고 죽습니다. 애도 못 보고 죽고 암컷은 산란 직후 또 죽어요. 얘도 애를 볼까 말까예요, 지금. 굉장히 좀 불쌍한 그런 곤충입니다. 잘해줘야겠죠. 자, 다음은 이 잠자리목입니다. 잠자리목. 우리 잠자리 지금도 굉장히 많죠, 가을에. 가을에 이 모기를 잘 잡아먹잖아요, 얘네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실제로는 얘네가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이 잠자리목 같은 경우에는. 성충의 뒷날개가 앞날개보다 기부 가까이에서 더 넓다. 자, 이 뒷날개가 이 기부 쪽, 몸에 붙어 있는 쪽에서 더 넓다. 이런 거 뭐 특징은 그냥 간단하게 가져가시고요. 미성숙충과 성충 모두 포식을 하고요. 세 번째, 잠자리의 아가미는 직장 내부에 위치한다. 자, 이런 것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잠자리 아가미는 어디? 직장 내부에 위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시야강 중에서 고시군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겠어요? 접히는 애들. 접히는 애들인 이 신시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 신시군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좀 복잡하죠? 첫 번째, 외시류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시류가 있습니다. 외시류와 내시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외시류는요, 불완전 변태랍니다. 내시류는요, 불자 빼고 완전 변태를 합니다. 자,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이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이 번데기 과정을 거치냐 안 거치냐예요. 번데기 과정. 번데기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내시류라고 하고, 거치지 않으면은 이 외시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일단 여기까지 알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신시군 외시류 같은 경우에, 또 메뚜기형 같은 경우에, 이 외시류 중에서도, 그러니까 불완전 변태하는 애들 중에서도 씹는형 입틀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씹는, 우각 씹는 이 씹는형 입틀을 가진 애들을 우리 메뚜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접히는 날개가 있고요. 신시군이기 때문에 불완전 변태를 합니다. 왜? 외시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강도래목, 흰개미, 부치목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바퀴도 여기 들어갑니다. 바퀴벌레. 다음 사마귀, 메뚜기, 대벌레. 자, 징그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게벌레, 귀뚜라미, 민벌레목까지. 자, 이렇게 그 불안전 변태를 하는 외시류 중에서 이 메뚜기형, 씹는형 입틀을 가진 그런 녀석들이고요. 자, 첫 번째 보실 게 이 강도래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입틀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입틀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자, 특징은 성충은 잘 날지 못하고, 빠르게 흐르고 통기가 잘 되는 물 속에 돌 밑에서 살아가고요. 세 번째 산소는 항문 주위에 위치한 기관 아가미로 확산합니다. 네. 산소는 항문 주위에 위치한 기관 아가미로 확산하고, 자, 강도래목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거의 물 속에서 산다고 보면 돼요. 흐르는 물에서 사는 겁니다. 돌 밑에서 사는 이런 애들이고. 자, 다음은 흰개미 부치목 한번 보시죠. 흰개미 부치목은 이 씹는형입니다. 씹는형이고 이 밑에 이 정구식이라고 했는데 정구식이 뭘까요? 자, 이따가 보이게 될 게 뭐냐면 정구식, 그리고 하구식, 그 다음에 후구식 이렇게 세 개를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먹이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 먹이랑 방향이 같은, 얘네도 몸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몸이랑 먹이랑 이렇게 방향이 같은 애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구식이라고 해요. 앞전이잖아요. 그쵸? 앞에 먹이가 있다. 얘를 해가지고 전구식이고, 자, 다음은 후구식입니다. 얘네가. 아, 후구식이 아니고 하구식. 얘네 먹이를 이렇게 먹어야 돼. 얘는 하구식.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 먹어요. 이렇게. 얘네가 뒤에서 먹는다 해서 후구식. 예, 뭔 말인지 아셨죠?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까 그 먹이를 바로 앞에서 그 방향과 같은 잎틀을 가지고 있는 이 전구식을 가지고 있는 건 흰개미 부치목이고, 흰개미 부치목 특징은 날개는 수컷 성충에만 있고요. 자, 요런 거 잘 가져가셔야 돼요.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날개는 암컷 성충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공부해보시면 좀 아실 텐데, 이렇게 날개가 수컷이나 암컷 중에 하나만 있는 얘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수컷의 날개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 수컷의 날개가 있어요. 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중에 보다 보시면. 두 번째, 앞다리의 발목마디가 확대되어 실크를 생산한 셈을 지니고 있다. 실크는 정교한 둥지와 터널을 짓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실크, 자기가 만든 실크 터널에서 생활을 합니다. 흰개미 부치목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그렇죠. 얘는 수컷이죠. 수컷. 수컷 성충에만 날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다음은 바퀴목입니다. 바퀴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는 일단 씹는형이고, 앞날개는 두꺼워져 있고 뒷날개는 막질이며 주름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막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 부들부들한 그런 재질을 말해요. 제가 요거를 다음 시간 정도에 아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질이라는 거를. 자, 두 번째, 알을 낳을 때 암컷의 생식기에서 특별한 덮개 물질이 분비되어 알을 둘러쌉니다. 이것을 알 주머니라고 하는데, 이 구조물을 지면에 떨어뜨려 놓거나 매질에 붙여 놓거나 암컷이 몸에 지닐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 덮개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을 알주머니라고 합니다. 이 알주머니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퀴류와 이 포식성 사마귀류에서만 발견이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귀목입니다. 사마귀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하구식인데 왜 하구식인지 한번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 밑에 먹이가 있는 요래서 하구식인 겁니다. 머리에 삼각형으로 발달한 겹눈이 있습니다. 자, 겹눈이 뭐냐면은
요거, 요거, 요렇게 눈. 예, 요렇게 눈이 이제 겹눈이라고 하고, 가끔 이렇게 겹눈 말고, 눈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하나가. 이런 걸 혼눈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눈, 굉장히 징그럽지만, 요게 겹눈입니다. 자, 그리고 바퀴류는 야행성 분해자, 사마귀류는 이 주행성 포식자입니다. 바퀴류는 밤에 분해라는 이 분해자 역할을 하고, 사마귀는 이 주행성에, 그리고 포식자입니다. 포식을 한다. 자, 다음 메뚜기목. 메뚜기목은 씹는형이면서 하구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마귀랑 똑같죠. 앞날개는 좁고 가죽날개를 이룹니다. 뒷날개는 부채 모양이고 모든 종류의 식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목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괜찮은데, 평소엔 괜찮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발생하게 되면 완전히 다 갉아먹죠. 모든 그 작물과 이런 거를 다 갉아먹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크죠. 만약에 대발생하게 되면요. 메뚜기는 잘 알기 때문에 사진 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벌레목인데, 대벌레목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한번 돌발해충으로서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많이 발생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큰 피해는 주지 않지만, 얘 자체가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좀 혐오감을 많이 줍니다. 얘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나뭇가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나뭇가지예요, 완전히. 진짜 그냥 나뭇가지.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엄청 크거든요, 또. 혐오감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죠. 잎틀은 이제 정구식, 씹는형이고 정구식이고요. 날개는 종종 축소되었거나 없다. 날개는 보통 대벌레는 없습니다. 퇴화된 거죠, 퇴화. 그래서 외시류에 있는데 날개가 없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퇴화돼서 그래요, 퇴화. 근데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외시류로 들어간 거죠. 예. 이거, 이게 안 바뀌네. 자, 그 다음에 이 느리게 이동하고요. 날개는 일부 열대종을 제외하면 이 퇴화되었습니다. 대부분 퇴화됐고, 자, 알을 엄청난 높이에서 낱개로 지면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똑똑똑 뭐 이런 식으로 날개 지면에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자, 다음은 집게벌레목인데, 집게벌레목도 씹는형이고 정구식입니다. 발목마디는 3마디. 발목마디는 3마디. 발목마디 보통 5마디입니다. 대부분 곤충이 5마디인데 3마디고, 복부 끝에 꼬리 돌기는 집게 모양으로 확대되었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얘가 집게벌레라고 불리는 건데 한번 보시죠. 복부 끝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복부죠. 여기가 복부고 여기가 지금 가슴이잖아요. 한번 나눠볼까요? 자, 머리, 가슴, 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머리, 가슴, 배. 가슴에 3쌍의 다리, 그리고 3개의 마디, 그리고 날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요 끝에 요 집게. 네, 그래서 이 집게벌레가 된 겁니다. 자, 집게벌레는 밤에 활동하고요. 모두 기생이나 반기생 생활형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귀뚜라미 부치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씹는형이고 하구식입니다. 하구식. 이 한번 볼까요? 귀뚜라미목. 자, 먹이 이렇게 돼 있죠. 하구식. 자, 날개가 태화하였으며 길고 8마디로 된 꼬리돌기가 있습니다. 꼬리돌기가 8마디나 되네요. 자, 추운 날씨에만 활동하며 그래서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겨울에. 겨울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따뜻한 계절에는 이 영구 동토층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영구 동토층이란 계속 이렇게 얼어있는 토양층을 말해요. 그러니까 차가운 토양층. 그런 데로 내려가서 이제 사는 거죠. 살다가 추운 날씨에 나와가지고 다시 살고요. 자, 다음 대벌레 부치목입니다. 얘는 씹는형이고 얘도 하구식이고요. 짧은 한마디로 된 꼬리질기를 지니고 야행성 포식자입니다. 다음 민벌레목. 얘도 씹는형 하구식이고 날개가 퇴화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고 뭔가 미인자가 잘 어울리는 그런 벌레예요. 이렇게 미인자가 잘 어울리는 뭔가 민들민들하지 않나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민벌레목이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유시야강, 신시류, 외시류 중에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씹는형 잎틀을 가진 메뚜기형을 봤었잖아요. 그쵸? 씹는형 잎틀을 가진. 자, 이 다음부터 노린재형. 이 빠는형 잎틀을 가진 노린재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사실은 휴가를 좀 다녀와가지고 휴가 갔다 오자마자 지금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해 피해나 뭐 이렇게 피해 입으신 분들,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 입으신 분들 계실 텐데 모두 다 희망을 가지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저번에 배운 게 유시야강 중에서 이 신시군,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신시군, 그 중에서도 외시류는 불완전변태라는 녀석들, 그 중에서 원래 메뚜기형을 배웠었어요. 메뚜기형 같은 경우에는 씹는형 잎틀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배우는 것들은 이제 이 노린재형, 빠는형 잎틀을 가진 녀석들을 보려고 합니다. 빠는형 잎틀을 가진 얘들은 대부분 뭐를 먹죠? 그쵸. 이 즈백을 먹습니다. 잎속이나 줄기나 뿌리에 있는 즈백을 먹고요. 이 메뚜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 껍질 그 자체를 먹습니다. 그 자체를 먹음으로 인해서 거기 안에 있는 영양분들이 흡수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노린재형에는 뭐 다듬이벌레목, 이목, 총채벌레목, 노린재 아목, 그 다음에 매미아목, 진딧물 아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게 되시면은 이 다듬이벌레목입니다. 다듬이벌레목은 우리가 흔히 북라이스라고 해요. 북라이스. 북이 왜 들어갔냐면 책이잖아요. 이게 그 오래된 책이나 습한데 보관되어 있는 책 있죠. 그런 책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다듬이벌레목이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바크라이스와 이제 북라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크라이스랑 북라이스로 나뉘어지는데 북라이스는 말 그대로 이제 책 같은 데 있는 거고, 그 이외의 녀석들은 이제 이 바크라이스로 이제 나누시면 됩니다. 두 가지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바크라이스는 두 쌍의 날개가 있고요. 앞날개는 뒷날개보다 크고, 실크를 짜내어 생활합니다. 자, 이런 큰 특징이 있고요. 북라이스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고, 몸의 색은 엷고, 몸이 작으며 실크는 생산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둘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듬이벌레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자, 이 날개가 있네요. 그럼 뭐죠? 바크라이스죠. 그쵸? 이 북라이스는 날개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자, 다음에 이목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머리 안 감고 그러면은 머리에 뭐가 생겼죠? 머리에도 이가 생겼었잖아요. 네, 그쵸? 굉장히, 지금은 이제 많이 없는데, 옛날에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런, 그 이랑 같은 얘예요. 그 이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beating rice와 sucking rice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beating에서 이 bite가 씹다, 물다 약간 요런 그 영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씹는형 잎틀을 가진 이 beating rice랑 이 suck이 이제 빨다 이런 뜻인데 sucking rice 요게 그 빠는형 잎틀을 가진 애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beating rice 씹는형 잎틀, sucking rice 빠는형 잎틀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목 같은 경우에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류와 포유류 외부에 기생을 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 꼭 가져가세요. 외부에 기생한다. 외부 기생성 해충이라는 거예요. 자, 숙주의 봄에서 떨어질 경우 오래 살 수 없고요. 얘는 항상 이 기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얘고, 이 서킹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가축의 질병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질병을 전파하는 애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사실 이런 녀석들이에요. 이제 흡집성 곤충들. 빠는형 잎틀을 가진 녀석들이 이제 질병을 잘 전파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즈백을 통해서 질병이 훨씬 더 잘 전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는 굉장히 많이 보셨죠? 총채벌레는 어디서 피해를 많이 주게 되냐면은 이 작물에서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작물. 나무보다는 이 작물에 피해가 많고요. 총채벌레목, 이성수충은 날개가 없고
성충은 날개가 있는 경우 촘촘한 긴 털에 술 장식이 달린 가느다란 막대 모양이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총체벌레목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식물보호기사 실기 때 보시면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이제 그게 뭔지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실기 때 자주 나오는 게 총체벌레목이에요. 진딧물도 나오고 뭐 총체벌레 나오고 하는데, 이 날개 있죠? 예, 이 날개 특징 가지고 있으면 총체벌레목, 이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총체벌레목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유충된 날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비단고치로 에워싸는 연장된 변태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변태. 즉 뭐라는 거죠? 그쵸, 탈피를 하는 이제 종인데, 탈피를 하는 이 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도 아니고 탈피도 아닌 이 중간 과정에 어떤 변태 과정을 한 번 더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변태라고도 합니다. 과변태, 과하게 변태를 한다. 탈피뿐만 아니고 한 가지 변태 과정을 더 겪는다. 그래서 총체벌레의 특징이었고, 발목마디 끝쪽에 뒤집힐 수 있는 점착성의 주머니가 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뒤집힐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인 건지 아니면 뭔지 사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찾아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많은 종이 단위 생식을 합니다. 단위 생식은 뭐죠? 보통은 이제 수컷의 정자와 그리고 이 암컷의 난자가 만나서 플러스가 돼서 새로운 개체가 탄생을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생식이잖아요. 네, 교미를 통해서 그 다음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아기가 나오는, 네, 보통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위 생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에 수컷도 없고 암컷에서 바로 개체가 나오게 돼요. 바로 개체를 뽑아냅니다. 요게 바로 단위 생식입니다. 암컷에서 바로 개체를 뽑아냅니다. 그럼 이 단위 생식 같은 경우에 유전적 형질이 진화되지 않겠죠. 이런 거는 그냥 암컷을, 그러니까 숫자만 늘릴 뿐입니다. 숫자만 늘려서 더 많은 종이 이제 가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식물체, 특히 곡류, 과체류, 정원수의 심각한 해충입니다. 보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은 이 노린재 암흑입니다. 노린재 암흑. 노린재 암흑, 노린재 목에 속하는 이 노린재 암흑. 미성숙충은 날개가 없고요. 이 총체벌레랑 같죠. 자, 이 두 번째 부분이 좀 큰 특징인데, 앞날개의 기부 절반은 가죽질, 끝 절반은 막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촉이라고 불리는데, 한번 날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노린재인데, 갈색 날개 노린재일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갈색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가죽질.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 이건 뭐라고요? 이게 막질입니다. 막질. 막질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막, 무슨 막, 이 막이랑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거를 이제 막과 같은 얇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 거. 그걸 이제 막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 가죽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뻑뻑하고요. 이런 가죽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 가지고 있어서 반촉이라고 합니다. 얘는 식물체를 섭식하는 노린재들은 많은 작물의 중요한 해충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그쵸. 어쨌든 노린재 굉장히 많은 중요한 해충이고. 자, 다음은 이 매미암흑입니다. 매미암흑, 그리고 진딧물 암흑인데, 멸구 매미충을 대표하는 진딧물 암흑과 진딧물 깍지벌레를 대표하는 진딧물 암흑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매미암흑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매미암흑과 진딧물 암흑을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일단 합쳐서 놨고, 그리고 진딧물 암흑도 한번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잎틀은 일단 후구식입니다. 후구식 뭐였죠? 뒤로 이렇게 빠는 거였죠. 네, 이게 잎이었고, 이렇게 영양분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머리.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빠는 거, 후구식이라고 했었죠. 매미암흑은 모든 종은 찌르고 빠는 잎틀로 식물의 즙액을 빨아 섭취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미암흑에서 소화계 부분이 여과실로 변형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다량의 식물체 즙액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매미암흑, 대부분의 매미암흑에서 소화계 부분이 이 여과실이라는 걸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대에 있는 이유는 이 매미암흑은 흡즉석 곤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즙액을 소화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과실이고요. 그래서 이 구조로 인해 개미들이 감로에 이끌려 매미암흑 곤충을 돌보게 됩니다. 이 개미들이 이 여과실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감로라는 게 나와요. 감로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슬 이런 건데 요 이슬을 얻기 위해서 이 개미들이 이 매미암흑 곤충을 돌봅니다. 천적으로부터 얘네를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고요. 깍지벌레류 같은 경우 생활사의 대부분을 자신이 분비하는 왁스나 큐티클로 된 불침투성의 덮개 아래서 움직이지 않고 생활합니다. 이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깍지벌레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흰색으로 보통 이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이게 왁스나 큐티클로 된 불침투성의 덮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밑에서 얘네는 움직이지 않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흡증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깍지벌레류도 있고요. 움직이는 깍지벌레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뒤에서 나눠서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유시아강 신시군 내시류인데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자, 이 유시아강은 날개가 있는 녀석들이라고 했었고 이 신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죠? 그쵸,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애들, 날개를 못 접으면 이제 고시군이었죠. 자, 그 다음에 외시류랑 내시류가 있는데 외시류는 불완전 변태였고 내시류는 완전 변태라는 녀석들입니다. 완전 변태. 완전 변태란 이제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얘는 날개가 있으면 완전 변태라고요. 이 내시류 외우는 법이 있는데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에 거의 나와요. 거의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 문장을 외웁시다. 약 먹고 잠자나 벌딱 일어나 부채날로 파리 밑에 벼룩 잡자. 다시 한번 약 먹고 잠자나 벌딱 일어나 부채날로 파리 밑에 벼룩 잡자. 자, 여기서 제가 초록색으로 한 부분 약, 잠, 나, 벌딱, 부채날, 파리 밑, 벼룩 요것만 외우시면은 내시류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굉장히 대박이죠. 저 이건 제가 어떤 블로그에서 본 거예요. 블로그에서 본 거고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서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약은 약대벌레목 그리고 잠은 풀잠자리목입니다. 잠자리목이 아니고 풀잠자리목이에요. 나는 나비목, 벌은 벌목, 그렇죠. 딱은 딱정벌레목, 부는 부채벌레목, 날은 날도래목, 파리는 파리목, 밑들이목이라고 있습니다. 밑들이목이라고 있고, 자, 벼룩목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밑에 있네요. 네, 밑에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잠자리목, 나비목, 벌목, 딱정벌레목, 부채벌레목, 날도래목, 파리목, 밑들이목, 벼룩목, 약대벌레목 이런 녀석들이 있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얘네들은 중요하니까요. 자, 첫 번째 약대벌레목입니다. 약대벌레목은 사실 이전에 개정판 같은 경우 리뉴얼 버전에선 뺐었는데 이거를 빼기도 하고 이제 분류해서 다시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분류해서 이렇게 따로 빼서 넣는 게 좀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약대벌레는 넣었고요. 이틀은 씹는형 이틀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선 1과 1종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끝에서부터 작은 분류군부터 종, 소, 과, 모, 강, 문, 마지막 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쵸? 자, 이 목은 무슨 목? 약대벌레 목이고 강은 당연히 곤충강이겠죠. 곤충강, 약대벌레 목, 그 다음에 1과 1종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1과 1종 이렇게 알려져 있다.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산지 중심으로 볼 수 있으며 등불의 유인이 되고요. 겹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겹눈이 튀어나왔고 앞가슴이 깁니다. 자, 이 앞가슴, 이 첫 번째 다리가 있는 데가 이 앞가슴이죠. 자, 이렇게 이 가슴이 굉장히 깁니다. 앞가슴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은 풀잠자리목입니다. 풀잠자리는 굉장히 이로운 녀석이에요.
풀잠자리는 잎틀은 씹는 형이고 모든 날개에서 이 심액이 촘촘하게 분지한다. 심액이 뭐냐면은 이 날개시고요. 날개에 있는 맥, 날개에 있는 맥인데 왜 맥이라고 불리냐면은 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심액입니다. 근데 왜 맥이냐고 부르냐면은 여기 혈류가 흘러요. 혈류가. 그래서 사람의 그 물이 맥 잡을 때 거기도 이제 피가 흐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심액도 마찬가지로 피가 흐른다. 풀잠자리 뭐 이렇게 생겼죠. 이 날개 보시면은 이 심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분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뻗어 있는 것을. 네. 이 분지되어 있는 이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잠자리 굉장히 커요. 네,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풀잠자리 유충은 포식자로서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가 흔히들 해충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을 이 풀잠자리목 유충이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자, 다음은 이 대부분의 종은 잘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날 수는 있습니다. 날 수는 있는데 잘 날아다니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고요. 자, 다음은 이 딱정벌레목입니다. 딱정벌레목. 딱정벌레는 씹는 형이고 유충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존부치형, 군뱅이형, 방아벌레형. 존부치형은 호리호리하고 활동적으로 기어다니고 군뱅이형은 군뱅이 모양은 뚱뚱하고 C자 모형으로 굽은 상태고 방아벌레형은 방아벌레 유충에 해당되면서 기다란 원통형으로 강한 뇌골격과 작은 다리를 지니고요. 이 앞날개는 단단하고 뒷날개에 덮개 역할을 하고 뒷날개는 크고 막질이 아까 이 세포막처럼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딱정벌레목의 하나인 바구미 보시면은 자, 요게 앞날개입니다. 요게 앞날개. 앞날개인데 얘는 가죽질이에요. 뒤에 보시면 요거 부드러운 이렇게 뒤에 우리 보통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막 예를 들어 사슴벌레 이런 애들 날 때 보통 이 큰 날개는 이렇게 가죽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딱딱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부분 뭐로 되어 있어요? 막질로 되어 있죠, 막질.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개 역할을 하는 앞날개랑 뒤에는 막질이 있다. 곤충강에서 가장 큰 목입니다. 이 딱정벌레목이 곤충강에서 가장 큰 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40%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이 굉장히 많죠. 시험에 나올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자, 바로 부채벌레목입니다. 부채벌레목 잎틀 마찬가지로 씹는 형이고요. 자, 부채벌레목 첫 번째 연기 때 다리와 고도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의 연기에서는 다리가 없고 군뱅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를 추측하자면 이 부채벌레목은요. 부채벌레목은 기생자예요. 기생자. 자기가 혼자서 뭐 포식을 해서 다른 곤충을 먹는다든지 균을 먹는다든지 이런 녀석이 아니고요. 이 기생을 해서 살아가는 심지어 내부에서 기생하는 살아가는 내부 기생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연기 같은 경우에는 움직여서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뭐 다른 곤충으로 옮겨가든 아니면은 그 곤충 안에서 어디로 옮겨가든 간에 어쨌든 이 운동성을 첫 번째 연기 때, 이 유충의 첫 번째 1령 때는 가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점점 되면서 이 다리가 없어지고 군뱅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네, 그 자리에서만 빨아먹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되고 자, 암컷성충 다리와 날개가 없고 유충형으로 숙주의 복부로부터 부분적으로 돌출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내부 기생을 하면서 살아있는 거고요. 자, 수컷성충은 큰 부채 모양의 뒷날개와 작은 곤봉 모양의 앞날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뒷날개입니다, 이게. 그럼 앞날개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앞날개 이렇게. 이 곤봉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앞날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퇴화가 됐습니다. 이 앞날개는 퇴화가 됐고 이 앞에 뒷날개가 이제 부채처럼 되어 있어서 부채날개로 불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뒷날개가 있고, 대부분 내부기생자로 살아가고 유충이 과변태를 겪게 됩니다. 유충이 과변태를 겪는다. 과변태 뭐라고 했었죠 아까? 네. 그 번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탈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얘만의 특이한 특징적인 이 변태를 한번 하게 된다. 되는 거고, 이 딱정벌레목과 부채벌레목의 수컷은요 뒷날개가 앞날개보다 크고 비행 중 대부분의 양령을 제공하는 유일한 완전 변태류 곤충입니다. 다른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 앞날개가 비행 중에 대부분의 이 영향력을 차지하는데 이 딱정벌레목이랑 부채벌레목 같은 경우에는 뒷날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충은 숙주의 체강 안에서 혈액과 조직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고 탈피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 암컷성충은 숙주의 복부로부터 몸의 일부분만 튀어나와서 수컷을 유인하고요. 몸의 일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는 기생하고 있고, 여기는 일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군뱅이처럼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뭐가 온다? 수컷을 유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 교미하는 것을 관리하면서 숙주의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얘는 계속 이렇게 내부에 남아 있다. 이렇게 박힌 것처럼 내부에 남아 있다. 자, 다음은 벼룩목이네요. 벼룩목. 벼룩목은 유충은 씹는 형이고 성충은 빠는 형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유충은 씹지만 성충은 뭐라고요? 빠는 형이다. 자, 모든 벼룩은 흡혈하는 외부 기생자이고요. 외부 기생자입니다. 그 다음에 뒷다리 넓적마디가 확대되어 뛰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벼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잘 뛰죠. 자, 요렇게 잘 뛰죠. 잘 뛰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넓적마디가 이 허벅지 부분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팍팍팍 이렇게 잘 뛰게 되어 있다. 이 벼룩목의 특징이고요. 자, 다음은 파리목입니다. 파리목. 우리가 잘 아는 그 파리 맞아요. 그래서 이 유충은 장구별내형이 있는데 장구별내형은 씹는형이고 이 구더기형은 입갈고리형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파리목의 뒷날개는 축소되어서 평균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곤. 이게 뭔지 한번 봐볼게요. 아니다. 이것까지 한번 보시죠. 이거 바로 봐야겠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 부채벌레목의 반대예요. 부채벌레목 반대. 자, 앞날개는 이렇게 있으면서 앞날개 이렇게 있으면서 뒷날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평균곤입니다. 평균곤. 이 평균곤은 이 날 때 이제 그 균형을 조절해주는 이제 균형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날개가 평균곤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부채벌레 앞날개, 얘는 뒷날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대부분 척추동물의 숙주의 혈액을 섭식하는 외부기생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그 대표적인 녀석이 무기류, 등해류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파리류는 농작물의 해충이자 인축의 질병을 전염시키기도 하지만 수분매개, 유기물 분해 등 이론 역할을 하는 파리도 많습니다. 이론 역할을 하는 파리도 많아요. 자, 다음은 밑드리입니다. 밑드리목. 밑드리목은 일단 입틀은 씹는형을 가지고 있고 복부에 8쌍의 배다리가 있다고 하네요. 자, 배다리가 뭔지 제가 일단 이 나비목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게 배다리예요. 요게 배다리. 자, 이렇게 이 가슴 부위에 앞가슴, 중간가슴, 이제 마지막 가슴에 딱딱딱 이 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 쪽에도 이렇게 다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배다리라고 합니다. 몇 쌍의 다리가 있다고요? 8쌍의 배다리가 있다고 하네요. 8쌍의 배다리가 있고 수컷 생식기가 정갈의 꼬리처럼 복부 위로 해서 뒤로 굽어 있습니다. 수컷의 생식기. 자, 이거 한번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정갈처럼. 여기 밑드리목의 특징이고요. 수컷의 생식기입니다. 저게. 자, 유충은 일반적으로 땅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네요. 밑드리목. 그래서 밑이라고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땅 속에서. 자, 다음은 날도래목입니다. 날도래목. 유충은 씹는형이고 선충은 흔적적으로 남아져 있다. 잎틀이. 그래서 복부는 보통 돌이나 나뭇잎, 장가지,
기타 자연물로 만든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날도레모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뭐 자연물이라고 해야 되죠. 뭐 돌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합쳐져 가지고 요런 식의 집에 얘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네.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날도레목이다. 여기서 아예 사는 거고 우리 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날개는 쉴 때 복부 위에 텐트 모양으로 놓고 모든 유충은 수소 환경에서 살아가고요. 이 수소 환경, 물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은 실 모양의 복부 아가미가 있고요. 자, 다음 가장 중요한 녀석이죠. 이 나비목입니다. 나비목은 유충은 거의 다 씹는형이에요. 다 씹는형이고 성충은 이 코일처럼 감긴 이런 관 모양. 뭔지 아시겠죠?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런 관 모양으로 생겼다. 자, 복부에는 보통 5쌍의 배다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배다리 있죠. 얘만에 다섯 개네.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이렇게 5쌍의 배다리가 있고, 그리고 중첩된 작은 인편으로 덮인 큰 날개가 있어 독특하다. 자, 인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늘 조각 같은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기 힘들고, 이게 나비의 날개를 확대한 모습이에요. 확대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인편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날개를 이루고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세 번째, 비행 중에 앞날개와 뒷날개는 날개 거리로 서로 연결되어 두 날개가 동시에 위아래로 움직인다. 자, 만약에 윗날개랑 아랫날개, 앞날개랑 뒷날개가 서로 각자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러면 비행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 앞날개와 뒷날개가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이 날개 거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나비목은 두 가지로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나비류와 나방류입니다. 나비류는 이 나방류는 야행성, 나비류는 밝은색, 나방류는 외관이 칙칙. 얘는 약간 검은색 계열이고 어두운 색 계열이고, 자, 더듬이 끝이 도드라지거나 갈고리로 되는데 얘는 나방류는 실, 방추, 빗살 모양의 더듬이가 있고, 자, 다음 쉴 때 얘는 날개를 몸 위에 수직으로 놓는데 얘는 쉴 때 날개를 몸 위에 소평으로 놓거나 말거나 뒤쪽으로 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다는 겁니다. 이 나비 같은 경우에는 몸과 수직으로 논다는 얘기가 이 얘기고요. 수평으로 논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나방이겠죠. 얘는 나비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벌목입니다. 벌목의 유충은 씹는형이고 성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꿀벌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씹는형입니다. 그럼 꿀벌류는 뭐예요? 꿀벌류는 그쵸, 빠는형입니다. 빠는형. 자, 그래서 입벌류랑 꿀벌류, 말벌류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입벌류 같은 경우에는 미성숙충은 나방 유충형으로 잘 발달한 머리 덮개와 씹는형 입틀을 가지고 있고요. 꿀벌류, 말벌류는 미성숙충은 군뱅이형으로 잘 발달한 머리와 씹는형 입틀이 있으며 다리와 눈이 없다. 이런 특징을 가져가시고, 자, 뒷날개의 앞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는 날개 걸쇠로, 아까 이 나비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날개 거리가 있는데 이 벌목은 날개 걸쇠가 있어요. 날개 걸쇠로 앞날개와 뒷날개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나비목은 날개 거리로 날개를 연결하고 벌목은 날개 걸쇠로 날개들을 연결을 하게 된다. 자, 곤충의 각 목에는 어떤 곤충이 있을까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벌목에는 뭐가 있을까? 벌목에는 뭐가 있을까? 자, 그리고 이 파리목에는 또 뭐가 있을까? 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있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풀잠자리목은 뱀잠자리, 사마귀부지, 명주잠자리, 뿔잠자리, 빗살무염 풀잠자리, 보풀날개 풀잠자리. 자, 딱정벌레목은 무당벌레, 물방개, 장수풍뎅이, 길앞잡이, 이런 게 다 딱정벌레목이고요. 파리목은 모기, 등에 각다기, 깔따구 이런 애들이 파리목이고, 밑드리목은 각다기, 부치과가 또 밑드리목입니다. 각다기는 파리목인데 각다기, 부치과는 밑드리목입니다. 벌목에는 뭐 개미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쉽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 분류가 아닌 것은, 곤충 목이 아닌 것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흰개미 부치목,
흰개인 붙이목이다. 그럼 얘는 뭐죠? 불완전 변태를 하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답을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뭐 여러 완전 변태를 하지 않는 곤충은 하고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을 하고 이제 곤충 쫙 써놓고 자 예를 들어서 명주잠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잠자리는 풀잠자리목만 완전 변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주잠자리? 자 그래서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명주잠자리가 이 풀잠자리목에 속해 있으므로 명주잠자리는 완전 변태를 하는 녀석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명주잠자리를 완전 변태하는 거라고 답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자 곤충의 목들 중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목은 이 두 가지 벌목이랑 흰개미목 그런 녀석들이 진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곤충의 이해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곤충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뭐 그렇게 재미있는 파트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바로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것 바로 곤충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곤충의 구조와 기능. 자, 한번 바깥쪽부터 봐보시죠. 외부 쪽 먼저 한번 봐볼게요. 아시다시피 곤충은 우리 인간이 봤을 때 곤충의 외골격은 굉장히 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곤충은 이렇게 작다는 점. 작은데 작은 것에 비해서 외골격은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강한 외골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건지 한번 해볼게요. 자, 외골격입니다. 외골격의 가장 바깥쪽에는 이 외표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외표피의 가장 안쪽을 표피 소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단백질과 폴리페놀 복합체. 우리가 이 페놀함을 어디서 배웠었죠? 그쵸? 생리학, 지질 파트에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백질, 지질 복합체에 끼워진 이 리포 단백질과 지반상 사슬로 구성된다고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왁스층이 이 표피소층 바로 위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위치하여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봐볼게요. 표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외표피만 이렇게 따로 빼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맨 바깥쪽에 이 시멘트층이라는 층이 있어요. 외표피 중에 가장 바깥층에는 시멘트층.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왁스층. 왁스 이거 잘 아시죠? 납. 네, 이 왁스층이고 이 왁스층 안에 왁스층 바로 안에 요 두 개를 거의 우리가 표피소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외부 외표피랑 내부 외표피 이 두 개를 우린 표피소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표피소층, 왁스층, 시멘트층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쪽으로는 뭐가 있냐? 이 안쪽으로는 이제부터는 얘네가 외표피였으면은 여기 안쪽으로는 이제 원표피가 나옵니다. 네, 원표피가 나옵니다. 원표피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진피세포라고 있어요. 진피세포라고 해서 식물로 치면은 형성층입니다. 네, 형성층이 이 바깥으로 그리고 안으로 세포들을 이렇게 성성을 내잖아요. 근데 이 진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으로 해서 세포들을 분화시키고 생성을 시키는데 표피세포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분비샘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진피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이 진피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식물에서 형성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 위에 바로 이 원표피가 있고요. 키틴의 미세 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키틴이 뭐냐면은 표피의 대부분을 이 키틴이라는 구성 물질이 구성하고 있어요. 네, 이 곤충의 표피는 대부분이 이 키틴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키틴은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단당류가요. 다시 한번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단당류가 베타 1사 결합 구조로 연결되어 긴 사슬처럼 이어진 일종의 다당류입니다. 제가 베타 구조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알파 구조랑 베타 구조가 있는데 이 베타 구조는 어디서 쓰인다고요? 그쵸, 구조. 네,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뭐 용해되든지 아니면 잘 풀어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많이 쓰이고, 얘는요,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쵸, 실제로 뭐 사용된다든지 아니면은 저장된다든지 이런 데 이제 구조로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알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키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피 구조에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베타 결합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틴은 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이 베타 1사 결합 구조로 쭉 사슬처럼 이루어진 이 다당류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피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표피가 가장 외곽 쪽에 준비되어 있고, 그 안쪽에 원표피가 있고요. 원표피는 외원표피와 또 내원표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원표피가 가장 비중이 높아요. 원표피 중에서. 이 표피 조직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습니다. 내원표피가. 그리고 그 안쪽에 아까 그 형성층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 진피세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하나의 막이 있는데요. 이 기저막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표피랑, 그리고 여기 안쪽을 이제 혈체강이라고 하거든요. 뭐 혈관이 지나다니고, 네, 그런 이제 내부적인 부분, 내부와 외부를 나눠주는 이 막인 기저막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알파 구조는 대부분 이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베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병풍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병풍 구조랑 이렇게 거의 쌓여있다 보시면 됩니다. 나선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선 구조 같은 게 이렇게 공극이 많은데, 이 병풍 구조 같은 경우는 공극이 적죠. 그래서 와해되기가 힘들다. 이거 다시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어디로 쓰인다? 구조로 쓰이게 된다, 보통. 그리고 이 알파, 베타, 추가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알파 구조, 베타 구조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의 2차 구조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1차부터 4차까지 존재해요. 네, 근데 저희가 요거까지 다 알기에는 사실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구조 속하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아까 어디 부분 봤었죠? 원표피 부분. 원표피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볼게요. 키틴 분자가 모여 유연한 미소섬유를 이루고요. 미소섬유가 단백질과 격자형을 얽힌 구조를 만들면서 강한 장력을 지니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미소섬유 플러스, 그 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단백질. 이렇게 격자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키틴이 모여서 미소섬유가 되고, 미소섬유랑 단백질이 만들어서 이 완전체가 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외골격에서는 그리고 양적으로는 극히 적으나 생리적으로 중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인데요. 이 레실린과 아스로포딘, 스클레로틴, 자,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이 레실린 같은 경우에는 탄선 단백질이라고 불려서요. 이 외골격에 고무와 같은 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탄성이 많이 요구되는 곳에 국부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 아스로포딘은 표피에서 키틴과 결합하는 수용성 단백질로 뜨거운 물에 잘 녹으며 표피에 유연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내원 표피에 주로 분포한다고 하고요. 자, 다음 스클레로틴. 스클레로틴은 표피에서 키틴과 결합하는 비수용성 단백질로 뜨거운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자, 얘랑 반대되죠. 이 아스로포딘이랑. 얘는 외원 표피에 주로 분포합니다. 자, 이것도 아스로포딘이랑 반대되죠. 얘는 표피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색깔을 띠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진피세포인데요. 진피세포. 상피세포의 단일층으로 형성된 분비 조직입니다. 자, 여기서 분비를 했고요. 탈피액을 분비하여 분해된 내원 표피 물질을 흡수하고 상처를 재생시키게 됩니다. 자, 탈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뚝 떨어져요. 표피가. 외표피가. 외표피랑 원표피. 이 표피 조직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떨어지게 되면은 진피세포까지는 안 떨어지고요. 그럼 이 진피세포에서 여기에 탈피액을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탈피액을 분비를 하고, 이 탈피액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지금 이 바로 안쪽에 뭐가 있죠? 그쵸, 내원표피 있을 거예요. 내원표피. 이 내원표피에서 쓸 수 있는 물질들. 왜냐면 이 탈피가 잘 되도록 여기를 용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분해시켜서 조금 다시 좀
쓸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여기 다시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 탈피액을 이 진피세포에서 분비하게 된다. 자, 다음 디귿. 진피세포 중 일부가 외분비샘으로 특화되어 있다. 미세한 관을 통해 표면으로 방출되는 화합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외분비샘으로 어떤 게 나오죠? 이 페로몬 같은 애들 나오죠. 페로몬. 뭐 집합 페로몬 아니면 뭐 성페로몬, 그 다음에 뭐 유도하는 페로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페로몬들이 있는데 이 페로몬을 외분비샘에서 보통 외분비샘에서 분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진피세포에서 일부가 외분비샘으로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로몬을 분비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이 기저막. 자, 이 부분, 이 기저막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부정형의 뮤코 다당류 및 콜라겐 섬유의 협력적인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자, 이중층이란 말과 이 뮤코 다당류라는 말을 키워드로 가져가세요. 자, 이 기저막은 물질의 투과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아까 그 표피층과 그리고 이 혈체강을 나눠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서로 간의 물질 이 교환이나 물질 투과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얘는 단지 나눠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피세포의 내병 역할을 하며 외골격과 이 혈체강을 구분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외골격의 부속기관인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머리 부분. 방금 표피 부분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 곤충의 머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곤충의 머리 모양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메뚜기나 여치같이 풀을 먹고 사는 곤충의 머리는 긴 네모꼴 이렇게 하고 있고, 사마귀 등과 같이 산 것을 잡아먹는 육식성 곤충의 머리는 역삼각형을 하고 있으며 잡식성 곤충은 이거의 중간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다. 요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런 게 사실은 시험에 나올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요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 왜냐면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만 제가 이제 따로 빼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아까 이 육식 같은 경우에 역삼각형이라고 했었고, 이 메뚜기 같은 애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자, 뭐 탈피선인데 이런 식으로 탈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좀 바로 넘겨서 진행해 볼게요. 자, 다음 더듬이입니다. 더듬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죠. 많죠. 왜냐하면은 곤충은 더듬이를 통해 소리를 듣고요.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귀와 같은 역할을 하고 맛을 느끼고요. 혀와 같은 역할, 방향을 알고 얘도 귀랑 좀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코와 같은 역할. 우리의 이 오감 중에서 지금 이 세 개나 이 더듬이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특징을 보면은 대개 공기 중에 있는 냄새 분자를 감지할 수 있는 후각 수용체로 덮여 있으며, 자, 코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수증기의 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습도 센서로도 더듬이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모기는 더듬이로 소리를 감지하며, 이 소리를 감지하는 건 존스턴 기관이라는 데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존스턴 기관은 더듬이가 이렇게 세 가지, 띡띡띡 이렇게 세 가지 마디로 나눠지는데, 이 중간 마디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많은 파리가 비행 중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더듬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비행 속도도 이 더듬이가 측정을 하게 된다네요. 자, 더듬이 마디의 종류. 첫 번째 밑마디. 첫 번째 마디, 이 머리와 연결된 부분. 곤충의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더듬이가 이렇게 세 마디를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밑마디입니다. 그 안쪽에 있는 거 흔들마디라고 하고도 팔굽마디라고도 합니다. 가운데 흔들마디, 팔굽마디라고도 하고, 자, 여기에 뭐 있다고 했었죠? 존스턴 기관. 이 소리를 감지하게 되는 존스턴 기관. 두 번째 마디고, 대부분의 곤충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존스턴 기관이 있고요. 마지막 이 채찍마디입니다. 채찍마디. 요 채찍마디인데,
곤충에 따라 길이나 모양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충을 이제 분류하거나 곤충에 대해서 곤충이 무엇인지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 채찍마디를 보면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곤충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찍마디가 한번 더 확인하고요. 자, 253페이지입니다. 곤충별 더듬이의 종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실 모양인 것도 있고 짧은 털 모양, 구슬 모양, 자, 톱니 모양, 방망이 모양, 이런 식으로 방망이처럼 생긴 거, 그다음 팔굽 모양, 이렇게 깃털 모양, 가시털 모양, 이런 모양들이 있고, 각각의 이 곤충들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 방울 모양, 나비류가 이렇게 생겼죠. 아가미 모양, 풍뎅이류, 빗살 모양, 입벌류랑 뱀잠자리류,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 모양 같은 경우도 이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다른데 일단 저는 기본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책마다 요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알고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무슨 모양, 무슨 곤충,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잎틀입니다. 잎틀. 잎틀은 요 5가지로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첫 번째로는 윗입술, 먹이를 담을 수 있도록 앞쪽 입술 역할하는 간단한 판 모양. 그 다음에 큰 턱.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쌍의 턱이 있어요. 네, 먹이를 이제 큰 거를 분해를 시키는 거고, 그 큰 거를 가지고 분해시켰잖아요. 이 작은 턱에서 한 번 더 분해시킵니다. 작은 턱은 밑마디, 자루마디 바깥조각, 안조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다음에 하인두. 하인두는 이 혀라고 보시면 돼요. 혀 같은 이제 돌기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랫입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입술로 후기절과 전기절, 두 개의 가운데요, 두 개의 바깥혀로 이제 구성이 된 이런 식으로 잎틀이 되어 있고, 맨 위에 쪽부터 윗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놓은 거예요. 윗입술, 그러니까 크게 이런 잎이 있다고 치면요, 윗입술 여기 있고 그 밑에 큰 턱, 작은 턱, 하인두, 아랫입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요거 가슴까지만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슴인데, 가슴에는 이 다리가 붙어 있고요,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다리는 3쌍이 붙어 있는데 이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 총 3개의 가슴에 각각 한 쌍씩 달려 있고, 날개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한 쌍씩 있다. 예, 이거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다리는 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붙어있는, 여기가 몸이거든요. 몸쪽. 몸에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게 밑마디, 그 다음에 도레마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허벅지 같은 부분, 이 널쩍마디, 그 다음에 허벅지 밑에 뭐 있죠? 실제 발, 종아리 있죠? 종아리 마지막에 발목 있죠? 사람 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 널쩍마디, 종아리, 발목은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밑마디는 사람 몸에 붙어있는 부분, 도레마디는 약간 골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마디부터 기절, 전절, 퇴절, 경절, 부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것도 암기를 해 가세요. 자, 그래서 곤충별 다리 종류, 경주지, 경주지는 달리는 데 적응된 형태고, 헤엄지는 수영하는 데 적응된 형태, 도약지는 뛰는 데 적응된 형태, 굴착지는 땅을 파는 데 적응된 형태고, 포획지는 먹이를 잡아 쥐는 데 적응된 형태. 그래서 각각 곤충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헤엄지는 물방개, 도약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뚜기나 또 누구 있겠습니까? 벼룩 같은 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굴착지는 뭐 땅강아지 이런 애들, 포획지는 먹이를 뭔가 잡아야 되니까 이 사마귀 같은 포식자 애들, 이런 애들한테 이제 각각 발달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자, 날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